대법원 2022년 9월 29일 선고 2017-242-928 판결 사건명 미지급 임금 청구 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에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들로부터 근무 당일에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은 후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단체 협약에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그러한 공제 행위가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소극.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800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9.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9. 여객자동차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전 업무 종사 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이하 운수 종사자라 한다. 운수 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 이하 운송 수입금이라 한다. 운송 수입금의 전액을 그 운수 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 라고만 정하고 수납한 운송 수입금의 배분이나 개별 사업장의 임금 수준, 급여 체계 등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구 여객자동차법 하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운수 종사자로부터 운송 수입금의 전액을 받은 후 이를 배분하는 방식 등 근로조건을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운송사업자가 운수 종사자들로부터 근무 당일에 운송 수입금 전액을 받는 이상 단체 협약에서 실제 운송 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 수입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정액 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그러한 공제 행위가 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단체 협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기로 하는 규정을 둔 경우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할 때 공제하기 전의 임금을 토대로 최저임금 법령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단체 협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기로 하는 규정을 둔 사안에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공제하기 전의 임금을 토대로 최저임금 법령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계산한 후 이를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다. 3.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에서 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단체 협약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택시 운전 근로자의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정한 경우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최저임금 법령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계산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800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9.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9. 여객자동차법 하에서 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단체 협약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택시 운전 근로자의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정하는 것 자체는 허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택시 운전 근로자가 운송 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 운송 사업자에게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공제액이 발생하게 되었거나 공제액이 증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 운송 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최저임금 법령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이하 비교 대상 임금이라 한다. 비교 대상 임금을 계산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임금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국가가 정한 임금액의 최저 한도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나아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을 직접 인정하고 있다. 한편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64호로 개정.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시 지역에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 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일반 택시 운송 사업에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교 대상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택시 운전 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 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택시 운전 근로자가 운송 수입금을 전액 납부한 이상 단순히 생산고가 높지 않아 운송 수입금이 적게 됨에 따라 기존 운송 수입금 미달액이 월 정액급여에서 공제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둘째,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종래 일반 택시 운송 사업의 일반적인 임금 형태였던 산업금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여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의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택시 운전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꾀함으로써 택시의 무리한 운행 요인을 줄여 택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 외에도 일반 택시 운송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택시 운송 사업이 가지는 공공성을 전제로 택시 운송 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관련 규정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취지 및 일반 택시 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하였음에도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그 미달액을 월 정액급여에서 공제함에 따라 택시 운전 근로자가 최저임금 수준마저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사회적 이익의 측면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셋째, 노사 합의로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 공제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최저임금법 등의 취지를 무시하고 공제 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러한 공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기준 운송수입금 공제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기준 운송수입금이 해당 사업구역의 택시요금이나 택시 수요 등에 부합하지 않게 비현실적으로 높은 금액으로 정해지는 등으로 택시 운전 근로자가 운송 수입금을 전액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래 받아야 할 월 정액급여의 대부분이 공제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도 이를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대법원 2022년 9월 29일 선고
2018다 224408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국 1. 불법 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 적극. 불법 행위 시와 변론 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지나 통화 가치 등의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 채무의 지연 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 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 경우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사실심 변론 종결 시에 위자료 원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적극. 제1심 판결에서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제1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하였는데 항소심이 이를 그대로 유지한 경우 위자료 배상 채무의 지연 손해금은 제1심 변론 종결일부터 발생하는지 여부. 적극. 불법 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불법 행위 시와 변론 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지나 위자료를 산정할 때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 종결 시의 통화 가치 등의 불법 행위 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예외적으로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 채무의 지연 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 종결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처럼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 채무의 지연 손해금이 사실심 변론 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불법 행위 시부터 지연 손해금이 가산되는 원칙적인 경우보다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적절히 참작하여 사실심 변론 종결 시에 위자료 원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제1심 판결에서 위와 같이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제1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하였는데 항소심이 항소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새로이 위자료를 산정하지 않고 제1심 판결의 위자료 액수를 그대로 유지한 경우 위자료 배상 채무의 지연 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일인 제1심 변론 종결일부터 발생한다. 2. 국가 배상 책임에서 법령 위반의 의미.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 작용이 국가 배상 책임에서 법령을 위반한 가해 행위가 되는지 여부. 적극. 국가 배상 책임에 있어 공무원의 가해 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 존중, 권력 남용 금지, 신의 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 작용은 국가 배상 책임에 있어 법령을 위반한 가해 행위가 된다. 3. 헌법재판소가 2018년 8월 30일 선고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제4호,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 조작 의혹 사건, 제4호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위 제3호, 제4호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위헌 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치는지 여부. 적극. 및 위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이나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이하 과거사 정리법이라고 한다. 과거사 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같은 항 제4호에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 조작 의혹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위헌 결정의 효력은 과거사 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에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 조작 의혹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위헌 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친다. 이때 그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고 국가에 대한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정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구예산회계법 1989년 3월 31일 법률 제41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구예산회계법 제71조 제2항 역시 이러한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2년 9월 29일 선고 2018다 243133 등 판결 사건명 토지인도 등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자체로 타인에게 토지 차임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건물 소유자가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이고 그 건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는지 여부. 적극.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 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미등기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자도 건물 부지의 점유,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러한 경우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와 사실상의 처분권자의 관계 부진정 연대 채무 사회 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자체로서 건물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건물 소유자가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이고 그 건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아니하므로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진다. 한편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 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미등기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자도 건물 부지의 점유, 사용에 따른 부당 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경우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와 사실상의 처분권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당 이득 반환 의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부진적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22년 9월 29일 선고 2018다 301527 판결 사건명 고용의무 이행 등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인 경우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근로자의 복무 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명칭은 불문한 것이고 근로조건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한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은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에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이라면 이 역시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2. 취업규칙의 성격 및 해석 방법.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 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러한 취업규칙의 성격에 비추어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문헌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 3.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의 의미 및 그 대상인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 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인지 여부. 적극.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 취업규칙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이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 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리킨다. 4.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이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당의 취업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여전히 당의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 조건 또는 취업 규칙에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 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사회 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 규칙의 변경으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 규칙 내용의 타당성, 보상 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 조건의 개선 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 취업규칙의 최저 기준으로서의 강행적, 보충적 효력을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규정 취지.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최저 기준으로서의 강행적, 보충적 효력을 부여하여 근로계약 중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부분을 무효로 하고 이 부분을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함으로써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막아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6. 갑은행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시행한 임금 피크 제도 개선안에서 만 56세가 도래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임금 피크제를 적용받으면서 정년을 1년 연장하여 만 59세까지 근무할 것인지, 임금 피크 기간 중에 급여 전액 등을 받고 특별퇴직을 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하면서 특별퇴직자가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되면 최장 만 58세까지 계약 갱신하고 월 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하였고, 이에 만 56세가 도래한 을 등이 특별퇴직을 선택하여 퇴직하였는데 갑은행이 을 등을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하지 아니하자 을 등이 갑은행을 상대로 재채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개선안의 재채용 부분은 취업 규칙으로서 성질을 가지고 재채용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만 부여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갑은행에 원칙적으로 특별퇴직자를 재채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며 또한 재채용 부분이 재채용 신청의 기회만 부여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거나 그와 같은 개별합의 존재 또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7. 근로자가 사용자의 고용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고용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사용자의 고용 의무 불이행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를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근로자가 사용자의 고용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고용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였어야 할 근로를 다른 직장에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사용자의 고용 의무 불이행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러한 이익은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2년 9월 29일 선고 2019 다
204593 판결. 사건명 추심금. 채무 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채무 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 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이행 불능 또는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한 법정 해제권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본래 채무가 이행 불능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이행 불능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본래 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민법 제167조는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라고 정한다. 본래 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면 그 채권은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 채권자는 그 권리의 이행을 구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본래 채권이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 이상 본래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채무 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채무 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 불이행 시점이 본래 채권의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 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22년 9월 29일 선고 2019다 278785 판결. 사건명 추심금. 1.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었다는 사정이 집행장애 사유인지 여부. 적극. 이때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닌 집행 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 적극. 집행채권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 그 효력으로 집행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집행기관은 압류 또는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다. 따라서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었다는 사정은 집행장애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닌 집행 절차는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허용된다. 2.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무자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가 진행되어 집행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 지급 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 적극. 집행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 지급 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함으로써 집행법원 등이 압류 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 배당금 지급 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집행채무자가 집행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집행채권자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 명령이 사유신고서에 기재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그 후에 이루어진 배당 절차에서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과다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자신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무자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가 진행되어 집행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은 집행채권자의 배당금 지급 청구권, 만약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배당 유무 공탁 사유로 인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탁 사유가 소멸하면 집행채권자에게 발생할 공탁금 출급 청구권도 포함한다. 이하 배당금 지급 청구권이라고만 한다.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은 집행채권자의 배당금 지급 청구권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집행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집행채권자의 배당금 지급 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다. 이러한 압류 등으로 인하여 집행채권자의 배당금 지급 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35조의 압류 경합이 발생하고 채무자에 해당하는 집행법원 등이 압류 경합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였다면 그 집행공탁으로서 배당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채무자는 집행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배당금 지급 청구권에 관한 압류 경합에 따른 적법한 공탁사유 신고에 의하여 채권 배당 절차가 개시되면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던 채권자는 그 채권 배당 절차에서 배당금 지급 청구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아야 하므로 집행법원 등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 지급 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할 때 사유신고서에 집행채권자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 명령도 기재하여야 한다. 만약 이 경우 집행채권자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 명령이 사유신고서에 기재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그 후에 이루어진 배당 절차에서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과다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자신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22년 9월 29일 선고 2021다 292425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1. 정당한 권한 없는 사람이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이나 대지를 점유, 사용하는 경우 구분 소유자뿐만 아니라 관리단도 위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정당한 권한 없는 사람이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이나 대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구분 소유자들이 해당 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법률 관계는 구분 소유자의 공유 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소송은 1차적으로 구분 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한편 관리단은 집합 건물에 대하여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당연히 설립된다.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하고 관리인을 대표자로 하여 관리단 집회의 결의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용 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련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3조, 제23조의 2, 제25조 참조. 따라서 관리단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나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이나 대지를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소송을 할 수 있다. 2.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 결의나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용 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관리단이 공용 부분 관리에 관한 업무로서 공용 부분이나 대지를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공용 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제외한 공용 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상의 집회 결의로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는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법률상 당연하게 성립하는 관리단에 귀속되고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에서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또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로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결정으로 구분 소유자들의 비용 부담 아래 공용 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법리는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 관리에 관한 업무로서 공용 부분이나 대지를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위와 같은 공용 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제외한 공용 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 결의로서 결정하므로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관리단은 통상의 집회 결의로서 타인에게 공용 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대법원 2022년 9월 29일 선고 2021 다 299976 등 판결 사건명 토지인도 등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민법 제555조에 따라 부담부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부담부 증여 계약에서 증여자의 증여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증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민법 제561조는 상대 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 외에 쌍무 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정한다. 이처럼 부담부 증여에도 민법 제3편 제2장 제2절 제554조부터 제562조까지 민법 제3편 제2장 제2절의 증여에 관한 일반 조항들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555조에 따라 부담부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담부 증여 계약에서 증여자의 증여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한 부담이 의례적, 명목적인 것에 그치거나 그 이행에 특별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는
부담 없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증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담부 증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민법 제561조에 따라 쌍무 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민법 제559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 책임을 진다. 이처럼 민법에서는 부담부 증여에 부담 없는 증여와 구별되는 성격이 있음을 고려하여 계약의 이행과 소멸 과정에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공평을 특별히 도모하고 있다. 둘째, 민법 제558조는 제555조에 따라 증여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정하고 부담부 증여에서는 이미 이행한 부담 역시 제558조에서의 이미 이행한 부분에 포함된다. 따라서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하였음에도 증여자가 증여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법 제555조에 따라 부담부 증여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고 본다면 증여자가 아무런 노력 없이 수증자의 부담 이행에 따른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해제는 일종의 특수한 철회로서 민법 제543조 이하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해제와는 다르고 그 사유가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재했다는 측면에서 수증자의 망은 행위 등을 이유로 한 민법 제556조에 따른 해제, 증여자의 재산 상태 변경을 이유로 한 민법 제557조에 따른 해제와도 다르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에서 수증자의 채무 불이행이나 각 당사자의 사정 변경이 없고 오히려 수증자가 증여자의 증여 의사를 신뢰하여 계약 본지에 따른 부담 이행을 완료한 상태임에도 증여자가 민법 제555조에 따른 특수한 철회를 통해 손쉽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게 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넷째, 민법 제555조에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한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여 후일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 데 있다. 그러나 부담부 증여의 경우 부담 없는 증여와 달리 증여자의 재산의 수여뿐만 아니라 수증자의 부담 이행까지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므로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거나 증여 의사가 불분명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상황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대법원 2022년 9월 29일 선고 2022-228-933 판결 사건명 사해 행위 취소 1. 명의 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 명의만을 명의 수탁자로부터 격려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자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급, 및 이러한 자도 자신의 등기가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정한 제3자는 명의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고 이와 달리 오로지 명의 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 명의만을 명의 수탁자로부터 격려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위 조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에 근거하여 무효인 명의 신탁 등기에 터잡아 격려된 자신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자도 자신의 등기가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주장은 할 수 있다. 2. 이른바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부동산 처분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준 경우 그 등기가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 원칙적 적극. 이른바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는 무효로 되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 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부동산 실명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 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거나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위에 있는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사이에 부동산 처분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에서 제3자 앞으로 맞춰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2년 9월 29일자 2022마 118 결정 사건명 부동산 강제 경매 1. 어떠한 부동산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 명의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맞춰져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사회복지법인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에 따라 매수자 등의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맞춰준 경우 정관 변경 절차를 소홀히 하여 정관의 기본재산으로 남아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3조 제1항, 제2항. 한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는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고 허가권자인 시, 도지사는 건물 및 토지의 등기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참조 사회복지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도 시도지사는 건물 및 토지의 등기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참조 이러한 사회복지사업법령에 의하면 어떠한 부동산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회복지법인 명의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맞춰져야 한다고 해석된다. 사회복지법인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에 따라 매수자 등의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맞춰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복지법인이 정관 변경 절차를 소홀히 하여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남아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 2.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의 구별 취소가 있더라도 취소 사유의 내용, 경위, 기타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성립 당시 존재하던 하자를 사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고,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 요건을 구비하여 유효한 행정행위를 행정행위 성립 이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다. 행정청의 행정행위 취소가 있더라도 취소 사유의 내용, 경위, 기타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명칭에도 불구하고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3. 갑 사회복지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을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주무관청이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취소하였고, 갑 법인의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절차에서 집행법원이 갑 법인의 정관에 위 부동산이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주무관청의 처분 허가서를 매각 결정 시까지 제출한 것을 특별 매각 조건으로 정하였고, 이후 병이 최고가 매수인이 되었으나 처분 허가서 미제출을 이유로 집행법원이 매각 불허가 결정을 한 사안에서 갑 법인의 정관에 위 부동산이 기본재산으로 남아있다거나 주무관청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 취소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부동산이 갑 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볼 것은 아닌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결정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고, 다만 위 부동산이 갑 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닌데도 주무관청에 처분 허가서를 제출하도록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되었다면, 이는 매각물건 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한 사례.